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 부산 콘서트에서 미리 좀 질문들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들을 드린 이후에 현장 질의응답도 한 3-4개 정도 받는 걸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4개 정도를 추렸는데요. 첫 번째로 사실 유승민 TV라고 유튜브 하시고 예, 하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좀 꾸준히 해달라 이런 요청이 좀 자주 영상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꾸준히 유튜브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 지금은 뭐 거의 이제 이번 북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이제 좀 다들 쉬셔야 되고요.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뭐 두 번이 대선 경기도지사 경선까지 쉼없이 달려와서 이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지쳤고 힘들고 이래서 저는 뭐 쉬시도록 할 거고, 유튜브는 제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주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를 지금 현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카메라 앞에 어디 뭐 나와서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꼭 뭐 이야기를 해야 될 뭐 그런 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전하느냐, 그동안 주로 뭐 페이스북 글을 쓰거나 이랬는데 잘 생각해보고, 유튜브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유승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상당히 정치적인 역경 그리고 고난을 많이 겪었다라는 평이 있는데, 인생을 살면서 꼭 정치가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시고 또 그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버티셨는지 이게 좀 궁금하시다고 하네요. 사람은 다 외롭고요.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가 그걸 피해 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 뭐 좋은 부모 만나서 비교적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나서 또 순탄하게 그래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사회에 나와서 여기 책에 뭐 유학 시절에 어려웠던 거 그런 것도 적어놨습니다만, 사회에 나와서 굉장히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특히 저는 97년에 어깨 수술을 하려고 병원에 가서 이 어깨를 열고 수술을 했는데, 끊어진 이래 인대를 잇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하고 딱 퇴원하자마자 IMF가 터져가지고 그냥 재활 운동은 못 하고 거의 뭐 밤을 새서 보고서를 쓰고 그랬던 그때가 제가 이 경제학을 공부를 했는데 진짜 되게 부끄럽고 진짜 쪽팔리고, 이 뭐 도대체 경제학을 이거 왜 했는지 회의가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2002년 대선 지고 굉장히 힘들었고요. 그리고 2015년 원내대표 그만둘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계속 힘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뼈가 있는 말을 세 번째 질문을 주신 분이 경제학 전공하시는 분인가 봐요. 경제학 전공 학부생으로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돌아가신다면 이 경제학 길라잡이로 경제학 초보용으로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맨큐의 경제학 이런 거 빼고 어떤 책을 추천하실지. 맨큐의 경제학은 별로 뭐 추천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제 책을 추천하는 건 기본이고요. 저는 고전을 꼭 읽어보라. 여러분 대학생 때 뭐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뭐 이리저리 바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또 즐겨야 되고 이렇지만, 지나고 나면 대학교 다닐 때 시간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잠을 좀 줄이시고, 여러분이 경제학을 공부를 뭐 꼭 경제학부 학생이 아니더라도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고전을 읽으시라. 특히 고전 중에 몇 가지를 꼽아드리면 아담 스미스를 읽으시고, 칼 마르크스를 읽으시고요, 슌페터를 읽으시고, 케인즈를 읽으시고, 꼭 그런 고전을 읽으시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라는 게요, 지금은 경제학이라는 게 따로 하나의 학문이 돼가지고
경제학 안에도 뭐 별별 전공이 다 있고 정치학 안에도 별별 전공이 다 있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오래 전이 아닌 예컨대 뭐 18세기, 17세기 한 수백 년 전까지만 해도 학문이라는 게 그렇게 지금과 같이 막 세분화돼 가지고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철학을 하는 사람과 경제학을 하는 사람과 정치학을 하는 사람과 또 심지어 수학이나 논리학을 하는 사람이 이게 다 그냥 학문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트레이닝을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좀 인생을 굉장히 좀 폭넓게 사시려면 어느 한 가지에서 굉장히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자기의 직업이나 그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하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시되 내가 뭐 의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걸 그거대로 하시되 좀 폭넓게 읽으시고 여러분들 경제학에 처음 들어간 학생이라면 그러면 저는 꼭 고전을 읽으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상반된 그런 고전을 읽어보시라. 케인즈와 슈페터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읽어보시고 마르크스와 아담 스미스는 이야기가 많이 다르거든요. 읽어보시고요. 마르크스 읽으라 소리 잘못했다가 또 이상한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인류의 역사에 그게 좋든 싫든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몰라가지고야 여러분들이 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저는 제 책에 쓰려고 그러다가 누가 원고 본 사람이 너무 길다고 뺀 게 있고 나중에 좀 쓰고 싶은 게 제가 어디 강의에 가면 이즘, 주의, 이즘이 무슨 뭐 소셜리즘, 캐피탈리즘 이럴 때 이즘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평소에 뭐 이념과 주의를 떠나서 실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거 저는 완전히 엉터리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소셜리즘, 커뮤니즘 이런 것 때문에 수천만, 수억의 사람이 죽고 운명이 달라지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고전을 읽으면서 그냥 아주 뭐 테크니컬한 그런 경제 지식이 아니라 옛날에 우리 앞서 살아간 대가들이 또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다 찾고 읽었던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책을 제외하고요. 예, 이건 기본이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먼저 저희가 질문을 받은 것이었고요. 드디어 이제 현장 질의응답으로 좀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15분 정도 남아 있어서 제 생각엔 한 4개, 5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유롭게 손을 들어주시면 제 권한으로 질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가 어두워서 승우 씨가 보여요? 뒤에? 잘 보입니다. 네. 제일 앞에 계신 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해도. 자유롭게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경상남도 진주에서 온 18살 고등학생입니다. 현재 그 이번에 0.7%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정원 교체가 됐고, 그래도 이제 지방 선거도 아슬아슬하게 압도적으로 이겼는데, 얼마 전 뉴스를 봤을 때 이제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도 이제 데드 크로스가 됐고, 그리고 이제 당 대표의 이제 불미스러운 징계,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권 이제 권력 세력으로 이제 흔히 윤핵관들이라 하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하려 하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변화를 하려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간결하네요. 진주 아까 제안 사인 받아갔죠? 진주에서 왔다고요? 예, 그 아빠 엄마한테 이야기 하고 왔어요? 하고 왔어요? 아빠 엄마 반대 안 하셨어요? 오늘 여기 오늘.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죠. 2학년 미안합니다. 예. 고등학교 학생 질문치고는 너무나 정치부 기자가 묻는 질문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저렇게 저는 정치 상황이 돌아가는데 관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딱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개혁 보수, 제가 늘 이야기해온 개혁 보수의 길로 가지 않으면 절대 앞으로 성공 못할 거다.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 보수라는 게 뭐냐? 그거 뭐 이야기하면 밤을 새야 되겠지만 저는 정말 온전하게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그런 우리 헌법 가치들 그거 온전하게 그냥 지키는 게 저는 개혁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과거의 보수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의 보수는 깨끗하지도 못했지만 무능했지만 그 분들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게 그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이야기하는 가치 중에 아주 편식을 했다는 겁니다. 과거에. 그것도 그냥 정치적으로 편식하면서 그거를 악용만 했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보수 정당의 아주 근본적인 지향하는 이념, 철학 이런 것부터 가치 이런 것부터 완전히 새로 바로잡았으면 좋겠고 지금 이 정권에 대한 지지 이런 게 지방선거 이후에 폭락을 하고 있고요. 당은 지금 이준석 당대표 징계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냥 기본과 원칙으로 상식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고 우리 임승호 대변인도 그렇고 뭐 오랫동안 정치를 같이 해왔던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제기된 의혹이 아니기를 진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만약 진실이라면 그러면 저는 이준석 대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생각을 하고 이준석 대표 개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 당이 과거에 도로 자유한국당, 도로 새누리당, 도로 한나라당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그런 보수로 만약 당이 돌아간다면 그거는 저는 당 진짜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혁 보수라는 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 뭐 저 개인의 문제 또 우리 젊은 정치인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신뢰, 사랑, 지지를 잃었던 그 이유를 완전히 제거하고 진짜 제대로 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자. 민주당이야 뭐 자기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먼저 변하자. 이런 움직임, 그런 노력, 그런 정신으로 지금은 여러분들 보기에 겉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바른정당이라는 걸 그때 했었고 저는 그 뿌리가 지금 국민의힘에 살아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들이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저 용산만 쳐다보지 말고 다음 선거에 공천만 생각하지 말고 진짜 이 보수 정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몇 명이라도 그 깃발을 잡고 정신을 이어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답이 만족스럽지 못했겠지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예. 다음 그 앞에 계신 분도 한번 기회를 드려. 네, 먼저 손을 드셔서.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안녕하세요. 이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인데요. 지금 저는 도시공학 전공하고 있고 이제 대표님께서는 경제학을 전공하셨는데 저희 둘 전공 말고도 세상에 이제 다양한 이제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혹시 어떤 말씀인지 듣고 싶습니다. 우리 꼭 대학원생들 아니라도 네. 우리 다양하게 공부하는 학생 대학원생들 아니더라도 학자들이라든가 그냥 학부생들이라든가 공부하는 예. 분들에게 예.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는지 예. 여러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이거 참 뭐라 그럴까요? 좀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이렇게 자신과의 싸움이고 이거는 뭐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가 뭐 돈을 많이 버는 게 그런 세상이 절대 아니니까 공부를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당장은 취직하고 직업을 얻기 위한 것도 것이기도 하지만 요즘 같이 직업을 자주 바꾸는 이런 세상에서는 뭐 꼭 첫 번째 직장이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공부를 한다는 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책을 읽고 외우고 여기에서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게 여러분들이 정신을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몸이 튼튼하고 몸짱이 되려면 열심히 헬스를 하고 뭘 들고 뭐 뛰고 이래 해야 되지만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정신이 강해지려면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읽기와 생각하기, 리딩과 싱킹을 꼭 많이 하길 바라고 도시공학을 전공하셨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다른데 이렇게 눈을 좀 돌려보면 그러면 세상이 훨씬 더 넓게 보일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학교에 요즘은 강의를 별로 안 다녔습니다만 강의를 많이 다녔는데 강의 다니면 특히 인문대 학생들이 이 문송합니다 이러면서 인문대 학생들이 그 잡이 취직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국문학과, 중문학과, 영문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뭐 이런 학생들이. 근데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물론 뭐 공대 나오고 의대 나오고 뭐 로스쿨 나오고 이러면 더 남들보다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결국은 인문학이라는 거는 사람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가 그런 데 대한 수요가 언젠가는 분명히 보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제발 좀 이렇게 제가 아까 장르가 노래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장르가 제가 안 가린다 여러 가지 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굉장히 관심을 이렇게 좀 넓게 다양하게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변 드렸으면 예. 요번에는 좀 뒤쪽으로 가보면 좋을 저기 핸드폰 흔들고 계신 분, 예, 도구를 쓰셔서 제가 눈에 띄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울산에서 온 25살 김재헌이라고 합니다. 먼저 좋은 책 내주시고 오늘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유승민 저자님께서 헌법 1조를 되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헌법 1조의 가치를 위해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런 지방 정부, 지방 자치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저자님의 의견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외교와 관련된 질문인데 저는 영원한 동맹도 아군도 적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외교는 우리의 국익이 최우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전략적인 외교를 해나갈 때 뭐 인도나 이번에 나토에서 튀르키예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처럼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뭔가 균형적인 외교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제 저자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간 제 개인적인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 말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예. 요즘 시간이 많다고 하셔서 혹시라도 마음이 동하신다면 개인적인 식사 자리 한번 가질 수 있는지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울산에서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김재원, 김재헌입니다. 김재헌. 네, 맞습니다. 헌법 할 때 헌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헌법 질문하셨구나. 네. 아니 우리 둘이 밥 먹으면 누가 밥 사요? 제가 그 재현 씨하고 언젠가 울산에서 뭐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꼭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 전화번호는 다 오픈된 거니까 꼭 문자도 남겨주시고 그래 해주시고요. 그 헌법 1조는 정말 여러분 헌법 1조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저는 대학 다닐 때 헌법
개론을 들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었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정치를 하면서 다시 읽은 헌법은 저한테 굉장히 감동이었고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 지역에서 전국 여대 다니면서 정말 그런 분을 만났는데 그런 분이 바로 헌법 안에 그냥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해야 되는 일이 바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왕이 있던 시대와 아까 그 권영립 교수의 공화국이라는 책을 보면 요즘은 그 변종왕 내지는 가짜 왕들이 이 왕이 없는 나라가 왕의 지배 한 사람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그렇게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게 공화국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그럴 그 안에 있는 그 정신들은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해가면서 국민들을 권리를 지켜드리고 가치를 지켜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관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많이 보지만 지금 21세기에 지금 세계 각국 나라들 보면 말로는 총리고 대통령이고 왕이라고 안 그러지만 사실은 옛날 왕보다도 더 심한 그런 독재를 하는 대통령, 독재를 하는 총리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피하자고 우리가 헌법 1조 1항과 2항을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방자치도 굉장히 뜻이 있죠. 왜냐? 옛날에 왕이 중앙 집권을 하던 그런 뭐 조선시대를 생각하거나 그런 나라를 보면 왕이 전국을 자기 마음대로 그래 했는데 지방자치를 우리가 잘하면 지방이 만약 부산, 울산, 경남이 무슨 메가시티가 돼가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은 여기에 단체장이 일종의 뭐 가버너죠, 가버너, 시장, 도지사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거라면 그거는 헌법 1조 정신하고도 굉장히 부합할 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외교는 그냥 균형이다, 조정자다 이런 말 저는 함부로 하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앞으로 50년, 100년, 200년 안에 우리나라가 그 선택 한번 잘못했다가 순간의 선택이 뭘 10년을 좌우한다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양쪽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면 되느냐? 우리가 스위스 같은 중립 국가는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언제 어떤 순간에 선택의 순간이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그러면 중국하고 완전히 그냥 원수가 되고 중국하고 경제 활동 여러 가지 교류 이런 거 안 할 거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균형이 아니라 뭐라 그럴까요? 중국하고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서로 이익이 되는 다만 원칙은 지키면서 서로 이익이 되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게 중국 당신들한테도 좋은 거다. 이런 외교를 할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택의 순간은 오고 저는 지금 저보고 선택하라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은 저는 중국은 미국의 패권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도 동맹이지만 우리는 강한 측하고 동맹을 하되 중국을 일부러 불필요하게 자극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국민들이 곤란을 겪는 그런 문제는 슬기롭게 피하는 게 좋을 거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예, 밥 먹는 거는 나중에 조용히 네, 질문을 2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2개만 더. 예. 다시 앞에 계신 분한테 한번 기회를. 예. 여기 계신 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예,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번에 대학원에 저도 경제입니다. 아, 직장 다니면서 네, 이제- 대학원에 네, 예, 이제 공부를 곧 입학할 김인환이라고 합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일단 여기 신청을 했는데 좀 마감이 늦어가지고 제가 좀 채택이 안 돼가지고 제가 성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산업 기반이 이제 지방도 좀 문제가 있지만 국가 자체에서 지금 이제 인건비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해외로 지금 이전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분명히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길 거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봤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술 혁명이 일어나면 그 이전에 있는 혁명 단계에서는 새로운 직장이 새로 이제 도태되는 인구를 어느 정도 유입을 시켜줬지만 이번에 기술 혁명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럼 거기에 관련해서 또 새로운 도태되는 인력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처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둘 다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둘 다 하나는 해외로 기업들이 산업과 기업이 나가버리는 문제. 네. 그래서 남은 우리들은 어떡하냐라는 문제. 또 하나는 기술 변화가 됐을 때, 예? 그 기존의 직장을 일자리를 갖고 있던 사람이 없어지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문제. 둘 다 저는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에 그죠? 보스턴을 주변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이나 미국 서부의 그 샌프란시스코 그 산호세 이쪽에는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그 위에 시애틀이나 시애틀에 가면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밑에 LA, 샌디에고가도 아주 그 4차 산업혁명 새로운 이 기업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와 서부에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났던 혁신, 기술적인 혁명적인 기술 변화, 그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미국 동부와 서부 해안의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그 혁신을 중국은 거의 그대로 그냥 모방을 했습니다. 사람을 기르는 일, 산업을 하는 일. 그리고 중국은 워낙 시장이 크니까 모방을 해서 그걸로 갖고 성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학자들이 노동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일자리가 금방 다 없어져 버릴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나라 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에서 경쟁력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이 있고 5차 산업혁명이 뜨고 아무리 기술이 변해도 누군가는 거기에 앞서가는 사람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소득을 만드는 게 그게 그동안의 역사였고 앞으로도 역사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거기에서 제일 앞서가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수십 년 전에 1등, 2등 하던 대기업 집단이, 저는 삼성전자다, 현대차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고 거기에 있는 일자리를 지키고 늘려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왜 미국이나 중국 애들이 하고 있는 그거를 우리는 못하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우리 전부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정부가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주지 않으면 앞으로는 국민들이 먹고 살지 못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런 글로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정말 처져가지고 패배했을 때의 이야기고, 제가 여기에서 성장을 하자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이 해온 그걸 우리 똑똑하고 정말 잘난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사람만 기르면 그 다음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가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 명 양병이라는 게 그 서울대에서 AI 빅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지고 하는 차상균 교수라고 서울 공대 교수가 있는데요. 저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골목에서 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쪽에 굉장히 좀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고 하면 디지털 혁신 인재를 우리가 100만 명을 진짜 기를 수 있으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방금 우리 학생이
걱정하신 일자리는 없어지고 외국으로 다 가버리고 돌아오지는 않고 좋은 일자리는 없어져서 실업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확신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때다. 물론 우리가 지금보다 한 10년, 20년 전에 빨리 했으면 좋았죠. 저는 IMF 직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지금 시작하는 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잘 되면 저는 그런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시애틀이나 실리콘밸리나 샌디에고 같은 데 가면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 되면 저는 자연히 저출산 문제 같은 것도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예, 지금 바로 앞에 계신 분, 안경 쓰신 분. 네, 저는 반갑습니다. 이제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온 20살 청년입니다. 이제 요즘 보면은 코로나 전에는 이제 공무원 열풍이라 해서 노량진에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었고 한때는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무엇이 되고 싶냐라는 질문에 1위가 한 직업이 공무원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우리 부모님 세대라던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세대에서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그렇게 메리트가 없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들어서 청년들에게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인기가 없게 된 이유가 제 생각에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앞으로 우리가 연금이라던가 이런 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라고 안정감을 위한 그런 직업을 찾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공무원 열기가 좀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여자 사람 친구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간호학과의 지원율이 굉장히 늘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들한테 왜 간호학과를 그 힘든 것을 지원을 하려 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부분이 안정된 직업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각자 과학자라던가 그런 자기만의 꿈을 품고 있는데 점점 청년들이 자라가면서 경제라던가 사회라던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꿈을 놓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그것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승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공개적으로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무원, 교사, 군무원 이런 안정적인 직업들을 많은 청년들이 거기 시험을 응모를 해서 되려고 하는 그 자체 그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매월 받는 월급은 민간 대기업보다 좀 적을지 몰라도 일단 정년이 보장되고 끝나고 나면 연금이 교원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보다 낮고 그다음에 공무원 급여도 그동안 상당 수십 년 동안 현실화가 좀 돼가지고 괜찮은 편이고 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제가 책에도 쓰지만 늘 이야기하는 예로들 이야기하지만 육아휴직 같은 것도 민간 회사는 쓸 엄두도 못 내는데 아이를 낳고 키울 때 3년씩 쓸 수가 있고 양쪽 다 공무원 교사를 엄마 아빠가 다 하면 6년을 아이를 봐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특히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젊은이들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행정고시라고 5급 사무관부터 시작하는 게 인기였다면 요즘은 7급, 9급이 더 인기가 있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무원 교사가 그렇고 군무원이 그렇고요. 방금 예를 든 간호사도 무지 힘든 직업인데도 그게 만약 안정성 차원에서 이제 보장이 되면 간호사 요즘 남성 여성 다 하니까요. 간호대 가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한 개인이 가장 안정적이고 자기가 여가 시간이 많고 연금이 있고 노후가 보장되고 아이를 키울 수 있고 이런 직업을 개인이 선호하는 거를 그걸 누가 무슨 수로 맡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전부 다 공무원 교사만 되려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인문학은 누가 하고 사회과학은 누가 하고 공학은 누가 하며.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가 공무원 교사를 비난할 게 아니라 일반 회사원이 어떻게 하면 나는 저 회사에 들어가면 아마 3년도 못 버티고 못 견디고 잘릴 거야 라는 그런 공포에서 해방이 돼서 어떻게 하면 일반 회사원도 육아휴직도 비슷하게 주고 휴가도 비슷하게 주고 스트레스도 좀 덜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직장 문화나 모든 제도가 만들어 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창업 동아리 같은 거 요즘 많이 하고 교수분들이 특히 공대 같은 데 가면 창업 동아리 많이 하는데 친구들은 어떤 내 친구 누군가는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아니면 공무원이 돼서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나는 교수님하고 학교에 취업 스타트업 창업 그런 보육센터나 창업 같은 데 가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친구들하고 열심히 창업을 해가지고 뭔가를 했는데 그런데 한 4, 5년 하다가 죽음의 계곡에 빠져가지고 망해버렸다. 망하고 나니까 내가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5년은 또 신용불량자가 돼가 내가 꼼짝을 못한다. 만약 사회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라면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보는 스탠포드나 버클리 대학에서 보는 그런 창업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공무원 교사를 욕할 게 아니라 공무원 교사 못지않는 인센티브가 모험을 즐기는 젊은이들한테는 갈 수 있도록 삼성전자 현대차를 억누를 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이 더 잘하는 기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모든 정책의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그럼 뭘 어떻게 한 가지만 하면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도 굉장히 깝깝합니다. 답하기가.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엄청난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공무원 교사를 선호하는 젊은이들이 마음을 스타트업도 하고 공대도 하고 다른 모험적인 그런 공부도 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드느냐.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재적인 그런 수재들은 전부 다 의과대학만 가는데 의과대학이 중요하지만 의과대학 말고도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똑똑한 젊은이들이 다른 공부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는 전부 다 사람의 그걸 인센티브라 그러죠. 사람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하는 거는 제 개인의 자유고 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건 엄청난 그 개혁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봤고요.